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임에 대해서 배울게요. 지난 시간에는 의사결정, 즉 자연과 하는 게임에 대해서 배웠죠. 이제는 사람이 하는 의사결정, 그게 이제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과의 게임하고 인간끼리 하는 게임이 다른 이유는 자연과의 게임의 경우, 즉 의사결정의 경우, 자연은 우리의 선택에 대한 어떤 expectation을 형성시키지 않죠. 하지만 인간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는 나는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고 상대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를 예측해서 상대에 대한 서로에 대한 그 예측에 대한 최선의 대응을 하는 식으로 행동하죠.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어, 여러분이 만약에 출석 점수를 얻기 위해서 나는 무조건 출석을 100%다 들어가야겠다. 어,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고 출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또 선생님이 어떤 출석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와 상관없이 무조건 출석을 하겠죠. 그런 학생은 게임을 하는 건 아니고 의사 결정을 하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출석을 부를 때 예를 들어서 어,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출석을 부르고 하루에 학생 전체 출석을 다 안 부르고 학생이 너무 많으니까 하루에 10명씩 부른다.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도 혼자 독학으로 충분히 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좀 자유롭게 뭐 공무원 시험 준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출석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10명씩 부르면 자기 이름, 자기 성에 해당되는 그 날만 들어가서 출석을 하고 출석을 부르지 않는 그런 날에는 수업에 들어가지 않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이제 게임이죠. 또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그걸 안다면 학생들이 그러니까 가나다 순으로 부를 경우에 자기 이름에 해당하는 날만 출석에 들어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출석을 부를 때 어떻게 그렇게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을 학생들에게 인지시키면 학생들은 그 규칙을 이용해서 자기 출석을 부를 때만 수업에 들어오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랜덤하게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또 학생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출석 규칙을 정해놓고 학생들이 그 규칙을 알게 된다면 그거를 이용할 것을 알고 그걸 예측을 하는 거죠. 학생들의 대응을 예측해서 선생님들은 규칙을 알려주지 않거나 아니면 규칙을 정하지 않고 랜덤하게 출석을 부르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도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미리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한 최선의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게임이죠. 그러니까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람들끼리는 이런 게임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떤 나의 가치관이나 어떤 나의 목표를 위해서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던 간 상관없이 나는 마이웨이로 일관되게 밀고 가야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가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또 상대가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가를 예측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최선의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인 그런 대처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은 서로의 생각에 대한 또 서로의 예측에 대한 이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나에 대한 생각이죠. 나에 대한 생각에 대한 최선의 대응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의사 결정은 주변 환경에 대한 최선의 대응인데 주변 환경, 즉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이나 또 어떤 사회의 구조 그런 것들은 그런 외부 환경은 나에 대한 어떤 expectation을 형성시키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게임이 조금 더 복잡하고 왜냐하면 상대의 생각을
상대의 나에 대한 생각을 예측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실수를 할 가능성도 높죠. 그래서 이제 게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행위자들, 지금 나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상대가 누군지, 또는 갈등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누군지, 그 행위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preference ordering, 선호의 순서, 또는 뭐 효용 곡선, 또 효용 함수, 이게 이제 이 행위자들이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이전 시간에 배웠듯이 선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도를 갈 것인가,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액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완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또 상대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지, 이걸 알면은 서로 다른 갈등 관계에 있는 행위자들 또는 경쟁 관계에 있는 행위자들이 종국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게임에는 협조 게임과 비협조 게임이 있는데, 이제 주로 이 수업 시간에는 비협조 게임, 비협조 게임이란 거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 또 갈등 관계에 있는 경우,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분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게임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집단 이론 같은 경우에는 집단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어떤 집단의 이해가 있다고 얘기했죠.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계급의 이해가 있기 때문에 노동자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혁명에 참가하고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게임 이론,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는 개별 행위자들의 이와 같은 특성을 알고 이를 통해서 이들이 초래하는 결과를 분석할 때만 인과관계를 설명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 현상이 어떤 결과가 초래됐다면 이 블랙박스 안에 수없이 많은 개인들이 서로의 이해관계와 서로 다른 정보와 그 다음에 전략과 선택을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을 했을 때 왜 이 사회현상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것만이 사회현상에 대한 인과관계 설명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왜 이런 결정을 했는가를 설명하지 않으면 그는 그와 같은 설명, 뭐 예를 들어서 역사주의적인 설명 또는 뭐 목적론적인 설명, 기능주의적인 설명, 그런 것들은 인과관계를 다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합리적 선택 이론은 가정을 명시하고 그와 같은 가정들로부터 연역적으로 결론을 도출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제 가정을 명시해야 되는 거죠. ceteris paribus 가정, 그건 이제 경제학이나 수학에서 많이 하는 가정이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이런 내용 이외의 모든 조건들이 현직자와 조건자 간에 서로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물이 100도에 끓는다. 이제 우리가 그런 물리학적인 그런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물과 관련된 주변 환경이나 또 물에 섞여 있는 그런 불순물 그런 것들이 다 없다는 가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물은 뭐 예를 들어서 기압이 높은 경우에는 끓는 점이 뭐 높아지나요? 아니면 뭐 불순물이 섞이면 끓는 점이 높아지거나 어쨌든 100도에서 끓지 않죠. 불순물이 섞이거나 기압이 달라지면은 하지만 이제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는 거는 그런 가정하에서 불순물이 없고 일기압인가요? 네, 물약을 하지 않아서 이제 그런 조건 하에서만 100도에 끓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현직자와 도전자가
선거 경쟁을 하면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죠. 도전자의 특성, 뭐 도전자들은 아무래도 뭐 윤리적으로 약간 좀덜 때가 덜 묻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현직자는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그런 권력 관련된 그런 이권 관련된 그런 비리하고 연루될 가능성도 높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도전자에 대한 이미지는 뭐 참신하다 그런 이미지가 있고 뭐 현직자는 뭐 아무래도 현직에 있으니까 뭐 지역구의 민원을 잘 들어준다거나 아니면 또 인지도가 높다거나 그 선거를 치러봤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있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도전자와 현직자와 차이가 존재하죠. 하지만 이제 그러한 차이는 동일하다고 이제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현직자하고 도전자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정치 자금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현직자의 이점, 그러니까 이 정치 자금이 동일하다면 정치 자금의 차이가 없다면 현직자가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 두 가지만 보는 거죠. 현직자 이점과 정치 자금의 차이, 그걸 가지고 선거 결과가 달라진다고 가정을 한 거죠. 실제로 이제 정치 자금은 선거에 있어서 자본주의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과거에는 사당 삼락 뭐 그런 말도 있었고 4억을 쓰면은 당선되고 3억을 쓰면 떨어진다 그런 말도 있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예측할 때 얼마만큼 정치 자금을 모집했는지 그걸로 당선 가능성을 예측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치 자금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정치 자금을 기부하겠어요? 어차피 선거에서 질 사람한테는 돈을 주지 않겠죠. 하나의 투자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길 사람에게 돈을 투자하는 거고 따라서 돈을 많이 모집한 사람이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처럼 정치 자금, 한국도 마찬가지로 돈이 굉장히 중요하죠. 돈 정치. 그래서 현직자가 선거 자금을 모집하고 도전자가 선거 자금을 모집하지 않으면 그러면 당연히 현직자는 도전자보다 현직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유리한 데다가 돈까지 모집했으니까 당연히 현직자가 이기겠죠. 그리고 현직자가 선거 자금을 모집하지 않고 도전자가 선거 자금을 모집하면 도전자가 이긴다. 이 가정을 뭘 의미하냐면 현직자의 이점을 상쇄할 정도로 선거 자금이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정치 자금이 없거나 아니면 동일한 정치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현직자가 이기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정처럼 현직자와 도전자가 모두 선거 자금을 모집하면 현직자가 이기고 둘 다 선거 자금을 모집하지 않으면 현직자가 이긴다. 이 가정은 이제 현직자의 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현직자 이점. incumbent advantage라고 불러요. incumbent 현직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현직자의 어떤 인지도, 그 다음에 뭐 현직자가 입법 활동을 통해서 지역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지역구 사업 능력 뭐 이런 것들, 경험 이런 것들이 일단 현직자의 이점이죠. 그러니까 선거 자금이 동일하면 현직자의 이점 때문에 현직자가 유리하다고 가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가정은 현직자가 선거 자금을 모집하지 않고 도전자가 선거 자금을 모집하면 현직자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자가 이긴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정치 자금이 현직자의 이점을 상쇄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후보들은 선거 자금 모금 자체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뭐냐면 선거 자금 모금은 수단적인 이유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자금을 모집하는 게 이 자체가 좋아가지고 막 돈 모으는 게 좋아서 사람 만나는 게 즐겁고 부탁하고 그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나니까 동량이나 마찬가지죠. 어, 동량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동량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선거 자금을 모집하지 않는다. 뭐 실제로 미국의 이제 어떤 하원 의원은 정치 활동을 하면서 가장 수치스러운 humiliating 가장 수치스러운 경험은 돈을 모집하는 것이다. 참 돈 모으는 거 싫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막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연회를 하고 뭐 모여서 뭐 그런 것들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후보들은 그렇지 않다고 가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충족됐을 때,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후보의 효용을 고려하면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게임의 구성 요소 중에서 알아야 될 것이 행위자가 누구인지 여기서는 현직자와 도전자 그 다음 두 번째는 preference ordering 선호의 순서 또는 효용 함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효용에 대해서 가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승리를 했을 때 얻는 효용은 8, 패배를 했을 때 얻는 효용은 0. 그러니까 이전에 후보의 의사결정 게임 정도를 갈 것인지 아니면 편법을 쓸 것인지 또는 선동을 할 것인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거기에서는 승리를 했을 때 얻는 효용이 10이었죠. 여기서는 8. 이것도 역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이제 승리로부터 얻는 효용을 더 증가시킬 경우에 후보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중에 확인하면 되니까 여기는 이제 8로 이렇게 가정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후보의 정치자금 모금에 대한 효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모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매우 수치스럽고 동량하는 거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그 선동을 할 것인가 정도를 갈 것인가에 대한 효용도 거짓말을 하고 선동을 하면 선동에 대한 효용은 마이너스 4라고 가정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모금을 하고 뭐 비굴하게 뭐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고 고개를 숙여야 되니까 그게 그런 어떤 효용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효용보다는 더 낫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낫다는 건 낫다는 거죠. 낫다가 아니라 그래서 모금의 효용은 마이너스다. 의사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을 때 트리 다이어그램을 배웠었죠. 선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정도를 갈 것인지. 그래서 자연과의 게임에서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자연이 경제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렇게 나무 가지처럼 생긴 거 이런 모양 을 배웠었죠. 이게 트리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했었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나무처럼 생겼는데 이건 그냥 게임 추리라고 불러요. 이건 이제 게임이니까 게임 추리. 그리고 이처럼 게임 추리를 이용해서 게임을 푸는 거를 확장형 게임이라고 불러요. Extensive Form Game. 이렇게 점점점 확장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Extensive Form Game이라고 배우고 여러분 그리고 집단 행동의 원리, 올슨의 집단 행동의 문제에 대해서 배웠을 때 죄수의 딜레마, 협조할 것인지 배신할 것인지 협조 배웠었죠. 이걸 이제 매트릭스죠. 2x2 매트릭스 이거는 정상형 게임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정상형 게임 영어로는 normal form game 정상 normal form game 이거는 extensive form game 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거 같은 매트릭스를 통해서 게임을 푸는 거는 이제 주로 동식 게임 그러니까 협조를 할 것인가 배신을 할 것인가의 선택이 두 행위자 간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완전히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대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관찰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상대의 선택을 관찰할 수 없거나 동시에 어, 이 선택을 결정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정상형 게임으로 우리가 풀고, 이처럼 이 경우에는 현직자가 먼저 모집을 할 것인지 모집을 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을 하면, 그거를 관찰한 도전자가 어, 자신도 모집을 할 것인지 모집을 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건 순차학 게임, sequential 게임이라고 해요. 이처럼 시간의 순서를 두고 벌어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시간의 순서에 있어서 먼저 행동한 사람의 선택을 관찰하고 두 번째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는 경우를 순착 게임이라고 부르고, 순착 게임은 확장형 게임으로 풀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한번 예측을 해봅시다. 이전에 의사결정에서 배웠던 거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풀면 돼요. 현직자가 모집을 할 것인지 모집을 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할 때는 뭘 먼저 생각해야겠어요? 역시 미래를, 앞을 미리 내다봐야겠죠. 내가 모집을 한다면 도전자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미리 예측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최선의 대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모집을 하지 않는다면 도전자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고 앞을 내다보고 지금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후행하는 거, 나중에 벌어질 일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지금의 선택을 하는 거죠. 의사결정도 마찬가지죠. 어, 후보가 정도를 갈 것인지 아니면 선동을 할 것인지, 그와 같은 의사결정을 할 때는 선동을 했을 때 경제가 좋아진다면, 그리고 좋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고 어떤 게 더 효용이 큰가를 미리 기대 효용을 계산하고 나서 여러분이 지금의 선택을 하는 거죠. 로또를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갑자기 로또 사고 싶다, 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로또 상금액이 쌓이거나 아니면 좋은 꿈을 꿔서 뭐 똥꿈을 꾸거나 돼지 꿈을 꿨을 때 로또에 당선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상금이 계속 쌓여가지고 기대 효용, expected utility가 커질 거를 미리 예측했을 때 로또를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선택을 하는 거죠. 물론 그 미래에 대한 예측 그리고 expected utility가 정확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주관적으로 어림짐작으로 사람들은 앞을 내다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계산, 정확한 판단을 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합리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현직자도 지금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봐야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 미래가 뭐냐면 상대.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미래가 자연히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경제가 좋아질 것인지 나빠질 것인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주변 환경에 대한 예측이고, 게임에서는 이 주변 환경이 나와 상대하고 있는 상대편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주변 환경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고 그 예측에 대한 최선의 대응을 하는 게 바로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직자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자, 내가 이제 모집을 하면 도전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모집을 했는데 도전자도 모집을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모집을 할 때는 누가 이긴다고 얘기했죠? 현직자가 이기죠. 여기 utility of I, incumbent, UI, 그러니까 현직자의 효용이죠. 현직자의 효용인데 현직자가 승리했을 때 효용이죠.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결과, 그러니까 둘 다 모집을 하면 결과는 현직자 승리니까. 그러면 현직자의 효용은 승리로부터 얻는 효용,
그 다음에 모집을 했을 때는 수치스러운 그 동량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6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사결정일 때는 이 밑에 효용이 한 사람에 대한 효용만 있었는데 지금은 두 사람이 게임을 하기 때문에 도전자의 효용도 여기 있게 되겠죠. 그래서 도전자의 효용은 도전자는 챌린저에서 C, 그래서 도전자가 패배했을 때 유틸리티 효용이죠. 는 패배하면 0, 그 다음에 도전자도 모금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 해서 도전자의 효용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게임의 경우에는 이처럼 두 사람의 효용을 표시하죠. 앞에는 먼저 선택을 한 사람의 효용, 뒤에는 두 번째 선택을 한 사람의 효용을 이렇게 표기를 하죠. 앞에는 현직자의 효용, 뒤에는 도전자의 효용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직자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앞을 내다봐야 되니까 내가 모집을 했을 때 도전자가 모집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당연히 역시 또 현직자가 승리하겠죠. 그렇지 않아도 둘 다 모집을 하지 않아도 현직자가 승리하는데 현직자는 모집을 했는데 도전자는 모집마저 하지 않으면 당연히 현직자가 또 승리하죠. 그래서 그 결과는 효용은 이 결과에 대한 효용은 현직자의 경우 승리를 했을 때 얻는 효용 8, 그 다음에 모금을 했기 때문에 2를 빼서 6을 얻게 되고 하지만 여기에서 도전자의 효용이 달라지죠. 도전자는 모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2를 빼지 않고 여기가 0이 돼서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6하고 0. 그러면 이제 현직자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내가 모금을 한다면 현직자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현직자는 여기서 모금을 했을 때 무엇을 생각하냐면 자기의 효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전자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됐을 때는 도전자는 마이너스 2,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됐을 때는 도전자는 0이니까 도전자가 모금을 하지 않았을 때 효용이 모금을 했을 때 효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도전자는 모금을 하지 않을 거야 하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직자는 내가 모집을 하면 도전자는 모집을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예측을 형성시키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현직자는 내가 만약에 모금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단계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도전자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예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직자가 모금을 하지 않았는데 도전자가 모금하면 그럼 누가 이긴다고요? 그러면 도전자가 이긴다고 얘기했죠. 도전자 승리. 그리고 둘 다 모금을 하지 않으면 현직자 승리. 그러면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한 두 행위자의 효용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도전자가 승리하기 때문에 현직자는 이제 패배하게 되는 거죠. I 현직자의 패배에 대한 효용은 0. 그리고 현직자는 모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더할 필요가 없죠. 2를 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현직자는 0을 얻게 되고 도전자는 이제 비로소 승리하게 되니까 하지만 모금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서 6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도전자는 6을 얻게 되고 둘 다 모금을 하지 않으면 현직자가 승리하는데 둘 다 모금을 하느라고 느껴야 되는 그런 비굴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 둘 다 여기서 2를 빼지 않고 0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직자는 8을 얻게 되고 도전자는 0을 얻게 되는 거죠. 8과 0. 그래서 현직자가 이 단계에서 생각해야 될 거는 모금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 생각해야 될 거는 도전자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도전자의 효용을 이렇게 비교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도전자는 만약에 현직자가 모금을 하지 않는다면 도전자는 모금을 하는 게 더 효용이 더 크죠. 6과 0이니까. 그래서 현직자가 예측을 할 수 있죠. 내가 모금을 하지 않는다면 도전자는 모금을 할 거야. 이와 같은 예측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결과는 추론되지 않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현직자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와 같은 가능성과 이와 같은 가능성을 생각하면 되죠. 두 개만. 그러면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경우에는 현직자가 얻는 효용은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6과 0이 여기에 이렇게 도전자의 이 마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네이처 노드 자연 마디에 대해서 배웠죠. 나무가 이렇게 마디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도전자의 마디를 최종적인 이 효용으로 대치시킬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0과 6을 이렇게 대치시킬 수가 있는 거죠. 0과 6을. 그러면 현직자가 이걸 선택할 것인가, 이걸 선택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하면 6이 0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뭐 복잡한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선택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고. 그리고 아마 이 시간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의라서 되게 온라인 강의가 면대면 강의보다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그리고 분량도 많아져요. 그래서 심지어 지난 학기에 정의분 같은 경우에는 12주 정도 되니까 강의 분량이 다 채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R에 대해서 강의했는데 이 수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게 빨리 끝나게 된다면 여러분이 리포트라기보다도 여러분이 간단한 한 페이지 정도의 숙제를 내가 요구할 거예요. 그 숙제에서는 이런 간단한 게임 여러분이 이런 간단한 게임 스스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모든 학생이 똑같은 문제를 풀기 때문에 뭐 이메일로 답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불가능하죠. 여러분이 손으로 이렇게 수기로 해야 되고 그걸 다 보여줘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답을 제시할 수 없는 숙제가 하나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두 명의 행위자가 어떤 선택, 뭐 이게 남학생일 수도 있고, 그다음 여학생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예를 들어서 뭐 협조 또는 뭐 배신, 여기서 협조 배신이라는 거는 여학생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뭐 배신이라는 거는 꼭 여학생을 배신한다는 뜻은 아니고 비협조, 그러니까 여학생에게 뭐 무심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죠. 여학생도 마찬가지로 협조, 비협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확장형 게임을 만들어도 되고 그리고 이게 순차 게임이 아니라면 매트릭스 폼으로 이렇게 해서 죄수의 딜레마 같은 그런 게임을 여러분의 주변 그런 일상생활과 관련된 그런 게임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강의가 너무 빨리 끝나면.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뭐 남학생이 여학생일 수도 있고 뭐 부모님하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뭐 선생님 또는 제자 아니면은 친구들끼리의 게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현실 정치에서 관찰한 여당과 야당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꼭 정치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실제로 게임을 만들어 봐서 응용하는 그런 시간을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년 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학부생이 아마 3.5인가를 넘으면 대학원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대에서 만난 학생 중에서 가장 손가락에 꼽는 뛰어난 학생인데 손웅기라는 학생. 그래서 한번 대학원 공부하고 유학 가서 공부의 길을 가지 않을래 하고 내가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공부를 하기에는 머리가 너무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그 학생은 사업을 하고 싶다 해서 안타깝게 공부의 길을 가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학생이 이제 대학원 수업을 들었는데 그 학생한테 이제 대학원에서는 실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게임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하는데 그 학생은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제 버스 기사하고 할머니 그 할머니의 선택은 앞자리에 앉을 것인가 뒷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리고 버스 기사님은 할머니가 탔을 때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빨리 출발할 것인지 아니면 배려를 할 것인지 그래서 굉장히 그냥 일상생활에서 남들은 지나치기 쉬운 건데 거기서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게임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내가 항상 놀라는 거는 그런 창의성,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연구나 공부랑 학문이란 거는 과학자니까 과학적인 발견,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거를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패턴을 발견하고 그로부터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게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일인데 머리가 좋고 아니면 뭐 암기를 잘하고 그런 능력은 전혀 학자의 능력과 상관없고 이제 그런 학생들 창의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이 학자의 길을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어쨌든 그 학생이 그 수업을 듣고 제발 그 학부 수업에도 이런 과제문을 냈으면 좋겠다. 자기가 들은 수업 중에서 가장 유익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힘들어하지만 이런 수업을 좋아한다. 자기가 스스로 해보는 걸 좋아한다 해서 꼭 내가 이 합리적 선택을 갖게 되면 이 숙제를 내주십시오. 그렇게 당부를 하더라고요. 후배들을 위해서. 근데 이제 면대면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많고 또 진도를 다 나가려면 이제 그런 시간을 따로 마련하기 어려운데 저런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면 좀 강의가 빨리 진행이 되니까 그런 시간이 있어서 그 여러분의 그 후배를 사랑하는 선배의 강력한 당부를 들어주고 여러분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지난학기에 정의분 때 R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설문조사에서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도록 했더니 굉장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뭐 그랬는데 그거를 가장 높게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힘들지만 여러분이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을 경우에는 그거를 굉장히 보람있게 생각하고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대학에 있어서 참 교육이죠. 여러분이 단지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암기하고 반복해가지고 그거는 뭐 사실은 대학교에서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뭐 요즘에 보면은 구글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그런 서치 엔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울 수 있으니까 특히 뭐 지식을 많이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 네이버에 들어가 찍거나 다운 들어가서 찍거나 뭐 구글에 찍으면 다 나오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뭐 위키피디아도 있고 뭐 한글 위피도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굳이 대학교에서 돈 내고 배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운 어떤 방법론적인 지식, 게임 이론이나 아니면 통계 그런 방법론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 사회 현상 또는 여러분이 관심 있는 인간간의 관계 뭐 그런 걸 이제 분석하는 거 그게 이제 대학에서 배워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방법론 수업을 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내가 학위를 하면서 지금까지 평생의 업으로 이 연구를 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그 방법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분석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혼란스러운 지식이 넘쳐나는데 가짜 뉴스도 많고 너무나 많은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들을 선별해서 그 정보들 사이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그 작동 원리, 인과적인 작동 원리,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대학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수업에도 진도가 이제 빨리 나와서 시간이 나오면 여러분이 각자 이런 게임을 하나씩 만들어서 짧게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수업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수업 시간에 배운 그런 평가도 각자 자기 것을 발표하기 때문에 어떤 부정행위 또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빨리 강의해서. 자, 중간에 약간 이 수업 운영에 대한 이제 내용을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현직자는 미리 도전자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미리 내다보고 그 다음에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의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결정과 마찬가지로 게임도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의 결정을 한다. 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학기 말이나 뭐 학기 말 전에 이런 이제 과제물을 여러분이 발표할 수 있게 된다면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미리 생각을 하세요. 나는 어떤 거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이제 어떤 그런 갈등 관계나 아니면 경쟁 관계, 뭐 그 밖에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거를 게임으로 풀어보면 되겠다. 그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항상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건 어떻게 게임과 연결될까? 그런 생각을 매사에 갖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연구를 해야겠다. 딱 마음 먹고 딱 자리에 앉고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항상 정치를 관찰하면서 저걸 왜 저렇게 저런 문제가 발생하지? 예를 들어서 내가 최근에 쓴 몇 가지 논문도 뭐 정치권에서 예를 들어서 뭐 다당제가 만들어지면 협치를 하게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어? 다당제가 만들어지면 협치가 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연구가 시작된 거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이명박 정부에서 뭐 택시를 타는데 택시 기사님이 어 그러니까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을 반대하는 걸 보고 왜 서민들인데 거꾸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부자 후보를 지지할까? 그런 호기심.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그런 호기심들이 다 이제 연구로 연결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연구나 이런 공부라는 거는 따로 이렇게 책상에 앉았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책을 읽으면서 신문을 읽으면서 TV를 보면서 항상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그런 모티베이션이 생기고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정치에 관심이 없고 그렇다면은 연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나중에 이 리포트를 쓰게 된다면 평상시에 여자친구하고 어떤 갈등이 생겼거나 부모님과의 갈등이 생겼거나 친구하고 갈등이 생겼거나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내가 게임으로 풀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까? 그걸 매사에 생각을 한다면 쉽게 이와 같은 숙제를 할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송은기 학생도 누가 그런 버스를 탔을 때 할머니하고의 그걸 게임으로 그렇게 어, 풀 게임으로 이렇게 풀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고민을 항상 하는 학생이니까 그런 걸 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제 지금부터 숙제를 해야겠다. 나를 자꾸 이렇게 하면 머리에 안 떠오르니까 평상시에 항상 생각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봉쇄 게임. 봉쇄 게임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스퀘어 오브 이펙트하고 비슷한 거예요. 스퀘어 이펙트는 뭐였냐면 후보가 선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정도를 갈 것인가. 근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다 선동을 한다고 얘기했죠. 그 선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 왜냐하면 선동을 해서 선동을 하면 선거에서 유리하고 그리고 꼭 자기가 선동을 할 필요가 없을 때 그러니까 선동을 좋아하지 않아도 선동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완승을 하지 않으면 강력한 도전자가 다음 선거에서 도전자하고 맞서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완승을 하려고 하는 동기가 강하고 따라서 선동이 완승에 유리하다면 선동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거와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스퀘어 오브 이펙트는 뭐 위협 효과 뭐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위협 효과인데 봉쇄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선거 모집을 할 때
선거 모집 자체는 싫어요. 선동 자체가 싫은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은 선거 모집을, 선거 자원, 선거 자금 모집을 하는 이유는 선거 자금을 모집함으로써 나는 강한 후보다 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강력한 도전자가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을 미리 봉쇄해 버리려고 하는 동기에서 정치 자금을 모집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가정을 하는데 이제 유일한 차이는 이 완승을 한다는 이제 가정이 이전과 다른 점이에요. 그 현직자가 선거 자금을 모집하고 도전자가 선거 자금을 모집하지 않으면 이전에서는 현직자가 승리한다죠. 근데 이 경우는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현직자하고 도전자가 같은 조건이라면 현직자가 이긴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선거 자금까지도 모집을 하니 도전자는 선거 자금을 모집하지 않는데도 현직자가 선거 자금을 모집하니까 선거에서 승리할 요인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이럴 경우에는 완승을 한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이전에는 단순히 승리한다고 가정을 했는데 이거 말고는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같아요. 현직자가 선거 자금을 모집하지 않고 도전자가 선거 자금을 모집하면 도전자가 이긴다. 그러니까 선거 자금이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현직자의 이점보다 선거 자금 모집이 더 중요하다.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같은 조건이라면 현직자가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현직자의 이점에 대한 가정이죠. 둘 다 선거 자금을 모집하면 같은 조건인데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사토리스 페리버스의 그 가정 때문에 모두 선거 자금을 모집하면 현직자가 이긴다고 한 의미는 뭐냐면 다른 모든 조건들 선거 자금 모집 말고 뭐 어떤 선거의 경험이나 아니면은 어떤 인지도 그런 것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제 가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면 현직자의 이점이 작동해서 현직자가 이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둘 다 모집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죠. 현직자가 이긴다. 선거 자금 모금 자체를 싫어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정에만 이제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의 변화를 반영하는 효용을 우리가 가정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승리를 했을 때 8만큼의 효용을 얻는다고 가정을 했는데 이제는 완승이 추가되니까 완승할 때는 이제 더 큰 효용을 얻겠죠. 나머지는 이제 똑같고 이럴 경우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보면 이전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제 선직자는 지금 모집을 할 것인가 모집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제 선택을 할 때 미리 도전자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최선의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도전자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는 도전자의 효용을 현직자가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둘 다 모집을 했을 때는 현직자 승리, 현직자가 모금을 했는데 도전자가 모금하지 않으면 이제 여기가 달라지는 거죠. 여기는 현직자 완승이 되겠죠. 완승. 현직자가 모금하지 않았는데 도전자가 모금하면 이거는 현직자가 아니라 도전자의 승리. 도전 승리. 둘 다 모금하지 않으면 현직자 승리. 그래서 이로부터 이제 이전과 마찬가지로 현직자의 효용과 그다음 도전자의 효용을 계산을 해야겠죠. 여기서는 기대 효용은 아니죠.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여기는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초래되는 결과는 이제 효용이죠. 기대 효용이 아니라. 그래서 현직자가 승리하게 되면 현직자는 승리로부터 얻는 효용 8, 그리고 모금으로부터 잃게 되는 효용 2, 그래서 6이 되고 그 다음에 현직자가 승리했을 때 도전자는 패배하게 되니까 0, 그 다음에 모금했으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6과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도전자가 승리하고 현직자가 승리하니까 이전과 마찬가지로
처럼 현직자와 도전자가 얻는 효용은 차이가 없겠죠. 유일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 부분, 현직자가 완승했을 경우에. 그래서 현직자가 완승했을 때는 이전에 의해서는 승리에 대한 효용이니까 여기가 8이었는데 이제는 완승에 대한 효용이니까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8, 이전에는 여기가 6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8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현직자는 모금을 했을 때 도전자의 선택을 예측을 해보면 도전자는 모금을 하지 않는 걸 선택하죠. 왜냐하면 모금을 하지 않았을 때는 0을 얻고 모금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 2를 얻기 때문에 도전자는 모금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죠. 그리고 현직자가 만약에 모금하지 않았을 때는 도전자의 선택을 예측해보면 도전자가 모금을 했을 때는 6, 선거에서 이기니까 모금을 하지 않을 때는 0이니까 도전자가 모금을 할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은 효용이 이렇게 도전자의 마디를 대치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저희가 8, 0이 되고 여기가 0,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현직자는 자신의 효용을 비교하겠죠. 그래서 모금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굵게 표시된 가지가 있죠. 그러면 그 결과 이게 바로 예측되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굵게 표시됐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현직자는 모금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자는 비모금을 선택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최종적인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도 이제 굵은 선이 있는데 이 굵은 선이 있지만 현직자는 비모금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연결되지 않죠. 이렇게 연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결과는 초래되지 않고 현직자도 선택하는 모금과 도전자도 선택하는 비모금 이 두 선이 연결한 결과 이게 바로 예측되는 결과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현직자는 모금하고 도전자는 모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전자가 모금하지 않아도 현직자는 모금하잖아요. 그 모금이라는 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위고 가장 피하고 싶은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모금하지 않는 그런 도전자를 상대로 현직자는 모금을 하니까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면 현직자들은 돈을 모금하고 사람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놀면서 그 모금 자체를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죠. 동량을 좋아하는 거지 근성을 가졌구나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전략적인 이유에서 이전에도 설명했었죠. 후보들이 선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도를 갈 것인가. 후보들은 선동을 선택한다고 얘기했었죠. 그 이유는 완승을 위해서. 근데 이것도 심리학적인 해석을 하면 선동을 하는 이유는 정치인들은 일반인들하고 다르다. 거짓말을 좋아하고 그런 정도를 가지 않고 이런 나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법을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 게 정치인들의 특성이다. 그래서 선동을 선택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겠죠. 이와 같은 현상을 관찰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리학적인 해석에 의하면 모집을 하지 않는 도전자를 상대로도 모집을 하니까 이 모집의 편집증적인 그런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동량을 좋아하는 거지 근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치학적인 이 게임 이론적인 해석은 그게 아니라 도전자가 만약에 자신이 모집을 하지 않았을 경우엔 도전자가 모집을 해서 자기가 선거에 지기 때문에 전략적인 이유에서 모집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해석이죠.
그래서 이 현직자의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처럼 게임으로 풀었을 때 또는 이 트리 다이어그램으로 풀었을 때 이들이 왜 이처럼 일반인들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지 그러니까 선동 이런 편법을 쓰는 걸 일반인들은 싫어하죠. 정도를 가고 싶어 하죠.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한다면 부정행위를 하면 이 학생들은 나쁜 학생이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학생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트리 다이어그램으로 풀면은 그 이유는 뭐냐면 완승 또는 A 플러스에 대한 그런 동기가 강하거나 또는 이 편법을 썼을 때 더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수단적인 이유에서 정말 이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들이 악해서 그런 건 아니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의 수단적인 이유에서 선동을 한다고 이해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봉쇄 게임도 현직자들이 이렇게 모집을 한다면 그 이유는 이제 수단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 많았어요.